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43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3절에 과세표준 및 세율에서 나와 있죠? 거기에 1번의 과세표준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때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데 개인법인 소유에 관계없이 항상 무슨 금액으로 간다?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자, 개인이어도 무슨 금액? 시가표준액. 법인이어도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아셨죠? 그때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엇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입니다. 단 주택에 한해서만 몇 프로다? 60%고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 선박 항공기 나와 있죠?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냥 무슨 금액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라는 이야기네요.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2번의 세율에서 자, 개요가 나와 있는데 1번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토지, 주택, 건축물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다르죠? 그리고 재산세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적용이 된다. 비례세하고 누진세가 둘 다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즉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다. 자, 문제는 재산세는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매년 냅니다. 매년 내다 보니까 한 번 가감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다음 연도까지 적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또 우리가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 수업 빨리 끝냈다고 해서 다음 시간에도 수업 빨리 끝낸다? 아니다. 예.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참고입니다. 지금 볼 내용은 아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431페이지에 자, 토지의 세율 해가지고 분리과세 대상, 종합합산 대상, 별도합산 대상 나와 있죠? 자, 거기에 2번에 종합합산 보세요. 종합합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세액은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 대상의 토지의 가액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소유자별로 뭐에서? 합산해서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시겠나요? 예. 자, 근데 다음 장에 넘겨보세요. 자,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주택 나와 있죠. 별작 외유주택이라고 해서 주택 나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주택을 합산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없죠.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이런 말이 없고 그냥 바로 주택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앞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하고 지금 주택하고 문장 차이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문장을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시라고요. 요게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 정도쯤만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했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산출세액이 나왔고 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납부할 세액을 구하면 되죠. 됐죠? 그때 요 산출세액을 구할 때 꼭 하나 더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시지역분이라는 세금이 하나 있어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가 있었을 때? 도시지역에 들어가 있었을 때요. 무슨 지역에 들어가 있을 때? 도시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도시지역분이라는 세금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걸 한번 더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몇 프로를 곱하느냐면 0.14%를 곱하거든요. 이걸 하나 더 계산을 해서 나온 세액을 재산세 산출세액에 포함해서 고지하도록 돼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옛날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용도지역을 배우죠. 용도지역을 배웠을 거예요. 자, 우리가 용도지역을 나눌 때 몇 개로 나눠요? 4개로 나누죠. 하나가 도시지역이 있고 또 하나가 관리지역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그래서 도간농자라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외우는데 바로 이 지역에 들어가 있을 때 이 지역에 요 도시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6월 1일 현재 부동산이 있으면 일단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느냐면 재산세를 한번 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세금을 한번 또 내야 되느냐면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을 한번 더 내요. 요게 이제 도시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내거든요. 이건 전국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다 내죠. 도시지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들어가 있다. 이런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무슨 세금만 나와요? 이 지역은 재산세만 나와요. 여기는 도시계획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는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안 나오고 오직 재산세만 나오는데 여기에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도 내고 뭣도 내야 돼요? 도시계획세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인데 그건 누가 내느냐? 도시계획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내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지역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이득을 봐요. 이 사람들이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세금을 몇 개를 내요? 2개를 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징수가 불편하죠. 이건 내고 이건 안 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액을 따로 계산을 해요. 각자 따로따로. 그리고 고지할 때는 묶어서 재산세로 그냥 고지를 해버려요. 그러면 따로따로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름을 없애고 뭐라고 했느냐?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냅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도시 지역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슨 지역에 들어가 있을 때만, 도시 지역에 들어가 있을 때만. 그래서 오른쪽에 433페이지에 양가로 6번에 보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무슨 지역 중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무엇에 대해서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과 니은의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기억 니은이라고 해놓고 밑에는 동그라미 1, 2로 나와 있죠. 그런가 보다 하세요. 동그라미 1이 재산세고 동그라미 2가 도시지역분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따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은. 아셨죠? 재산세 하나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도시지역분 한번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무엇을? 세액을 합산해서 뭐 하십시오? 재산세로 부과하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세액이 나왔으면 이 세액을 가지고 뭘 구하시면 돼요? 납부할 세액을 구하면 되는데 이때 납부할 세액을 구할 때 재산세에서 꼭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상한이라는 거예요. 상한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이상은 넘어가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상한 제도를 뒀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내는 세금이면 상한이 의미가 없죠? 근데 같은 물건에 대해서 매년 내는데 문제는 매년 세금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자, 다른 게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작년에 30만 원을 냈는데 올해 31만 2천 원이 나온 거예요. 이해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럼 작년에 30만 원 나왔는데 올해 30만 6천 원이 나왔어요. 그건 이해돼요? 아,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게 이해가 돼서.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작년에 30만 원 나왔는데 올해 29만 6천 원 나왔어요. 이해돼요?
작년에 30만 원 나왔는데 올해 2만 원 나왔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하고 싶어요? 네. 자, 작년에 30만 원 나왔는데 올해 674만 원 나왔어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상한 제도가 있는 거예요. 하한 제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30만 원 나왔는데 올해 2만 원 나왔다. 이해는 안 돼도요. 그러고 싶죠? 그래서 하한선은 없어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같은 물건에 대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해요. 왜? 인플레이션이니까. 당연히 시가 표준액이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갈 거라는 것은 이해하잖아요. 그 정도는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예상치 못한 금액이 나와버리면 이게 사람이 놀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평균 30점 나오다가 갑자기 90점 나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못 믿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이 사람을 놀래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무슨 제도? 상한 제도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런 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시세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재산세는 시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현재 상한이 몇 프로냐면 150%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를 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 정도 이상은 안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측이 가능하면 안정적이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러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내가 재산세를 올해 이 정도 냈으면 내년에는 아무리 높아도 이 정도 이상은 안 나오겠지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무슨 제도? 상한 제도예요. 그래서 작년에 3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올해 상한은 얼마예요? 150%를 하면 얼마? 45만 원이 나오겠죠? 근데 올해 세금이 47만 6천 원이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올해 고지할 금액은 45만 원만 고지한다 이 소리예요. 올해 세금 계산이 32만 6천 원이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 고지할 금액은 그냥 32만 6천 원을 고지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한을 잡아놓고 그 이하면 그냥 그대로 고지가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상한에서 끊어주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몇 프로? 150%인데 다만 주택만 상한을 좀 더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3억과 6억으로 나누어서 3억 이하는 105%를,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를, 6억이 초과되면 130%만 상한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은 상한이 좀 더 세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부동산보다는 상한이 낮아요. 그만큼 혜택을 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3억까지가 몇 프로? 105, 6억까지가 110, 6억이 초과된 주택은 130이죠. 그러니까 3억이면 105%가 상한이고 6억이면 110%가 상한이고요. 7억이면 130%가 상한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자, 그러면 공시가격이 3억 원인 경우, 자, 공시가격이 3억 원인 경우 상한은 105%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공시가격이 3억 원인 경우 상한은 105%다.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자, 3억이니까 105다. 맞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문제 내놓고 토지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토지는 절대 105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3억이냐 6억이냐 100원이냐 110이냐 130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5, 110, 130은 주택에서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금액부터 봐야 돼요? 물건부터 봐야 돼요? 그렇죠. 항상 문제를 풀 때 물건부터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물건이 이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체크하는 거예요. 자, 토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100원이나 110이나 130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주택이 나왔는데 150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105, 110, 130은 주택에서만, 그 다음에 150은 토지나 건축물에서만. 아시겠나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상한까지 적용을 해서 세금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나왔으면 이 세금을 우리가 신고합니까? 지자체에서 정해줍니까?
지금 이 계산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자체가 한다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뭐해서? 결정해서 뭘 보내줄 것이다? 고지서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 보통징수라고 한다고요. 그때 결정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당연히 시나 군이나 구에게 있겠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 시군구냐? 즉 납세지가 어딥니까?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뭐해서?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줄 건데 그때 납세지가 어디냐? 당연히 지방세는 납세지가요. 물건이 있는 곳에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는 어디에서 와요? 토지가 있는 곳에서 온다고요. 토지가 있는 곳에서. 토지를 가진 사람의 주소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사람 소유자 주소지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노원에 살고 계시지만 가지고 있는 땅이 인천에 있으면 인천에서 온다는 이야기예요. 고지서가. 노원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고지서에 보면 어디 어디 구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납세지예요. 그 구청은 내가 사는 곳이다. 그 물건이 있는 곳이다. 그 물건이 있는 곳에서 온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지방세니까 그래요. 그러면 주택은 어디가 납세지예요? 그 주택이 있는 곳이 납세지라는 거죠. 아시겠죠? 건축물은 어디가 납세지예요? 그 건축물이 있는 곳이 납세지라고 해요. 그 건축물이 있는 곳이. 자, 그래서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글자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선박 항공기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선박 소재지, 항공기 소재지 그러면 안 돼요. 선박 소재지 하면 난리 나요. 그죠? 선박이 어디에 가 있어요? 바다에 가. 바다에서 고지서 만들어져서 날라오지는 않죠? 그래서 선박이 등록된 곳으로 갑니다. 선박을 등록하는 곳을 뭐라고 하느냐? 선적항이라 그래요. 선적항. 아셨죠? 항공기를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정치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곳이 납세지예요. 그래서 이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결정해서 뭘 보낼 것이다? 고지서를 보낼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434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납세지 나와 있죠? 납세지를 보시게 되면 토지는 어디가 납세지예요? 토지 소재지. 건축물은요?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요? 주택 소재지예요. 제일 밑에. 그래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사람 주소지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선박은 어디가? 선적항. 항공기는? 정치장. 선적항이나 정치장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등록하는 곳을 말합니다. 아셨죠? 네. 이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결정을 해서 뭘 보내줄 것이다? 고지서를 보낼 것이고 그 고지서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납부 기간이 적혀 있겠죠. 그때 재산세는 언제 내느냐? 1년에 2번 냅니다. 한 번은 7월 달에 한 번 냅니다. 또 한 번은 9월 달에 냅니다. 내는 날짜는 무조건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아시겠죠? 1일부터 아니에요. 며칠부터? 16일부터예요. 자, 그래서 건물부터 낸다, 토지부터 낸다? 건물부터 내. 항상. 건물이 7월 달이고 토지가 9월 달인 거예요. 위에부터 내고 아래에 나중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먼저 나오고 토지가 뒤에 나오는 거죠. 아셨죠? 헷갈리지 마세요. 건물은 몇 월? 7월. 토지는 몇 월? 9월 달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건물과 토지로 나눌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그게 주택이에요. 그래서 주택은 건물과 토지로 나눌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2분의 1씩 부과해요. 절반씩. 그래서 절반은 7월 달에, 나머지 절반은 9월 달에 고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분 재산세는 2번 받았을 거예요. 7월 달에 정기분이라고 오고 9월 달에는 이기라고 와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내는 게 뭐냐? 건물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9월 달에 내는 게 뭐냐?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주택은 건물분 토지분으로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낸다? 2분의 1, 2분의 1로. 아셨죠? 건물하고 토지를 믹서기에 넣고 갈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건물과 토지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로 계산했기 때문에 절반 절반이에요.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제 나올 때 주택분 재산세는 자 시험제 이렇게 나와요. 자 시험제 나올 때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요. 맞죠? 건물이니까 몇 월? 토지니까 9월 맞아요. 이 말만 없었으면. 이 말이 없으면 맞는데 이 말이 들어가면 틀려요. 이 말이 들어가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라고요. 문장에서. 그래서 주택이라는 문장이 보이면 주택은 항상 동그라미를 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택이 나올 때 건물 토지를 같이 써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되게 많이 헷갈려요. 아셨어요? 근데 주택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건물 토지예요. 일반 부동산이라고요. 근데 이 글자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요. 건물 토지가 아니라 주택인 거예요. 그때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 주택은 고지서가 항상 몇 장에 가요? 2장에 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종이값이 아깝다 그래서 단서를 붙였어요. 그 금액이 1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징수합시다. 5만 원씩 2번 징수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징수를 하는데 언제 징수한다? 7월 달에. 7월 달에 일시에 징수가 들어갑니다. 왜 7월 달인지 아시겠죠? 왜? 빨리 걷고 싶으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세법은 누구 입장에서 만들어놨다? 정부 입장에서 만들어놨다. 빨리 걷고 싶다, 늦게 걷고 싶다? 빨리 걷고 싶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몇 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가 들어가요? 7월 달에.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7월 달에는 무조건 와요. 문제는 7월 달에 올 때 정기분, 7월 달에 올 때 고지서에가 정기분이라고 적히든지 일기분이라고 적히든지 하게 되면 2분의 1만 온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에 한 번 더 온다고요. 근데 7월 달에 올 때 일시납이라고 적혀서 와요. 이건 전체가 다 온 거예요. 아셨나요? 그래서 정기분, 일기분에서 8만 원 나왔다. 7월 달에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고지서가 왔는데 8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나는 16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9월 달에 한 번 더 나온다. 근데 일시납이라고 해서 8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나는 그냥 8만 원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표가 나와 있죠? 그 표가 바로 납부기간에 대한 표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언제가 돼 있고요? 9월 달로 돼 있죠? 그 다음에 건축물은요? 7월 달로 돼 있고 주택은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인데 10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합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징수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고지서를 받았겠죠? 고지서 받아서 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지서를 봤더니 고지서에가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나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건데 재산세 고지서는 뭐뭐분 재산세 고지서 겸 영수증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토지면 토지분, 주택이면 주택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고지서에는 뭐가 나오느냐? 납기가 나오는데 날짜가 2개가 나오죠. 납기 내, 납기 후라고 나와요. 바로 이 납기 내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날짜. 납기 후는 그로부터 딱 한 달. 그러니까 납기 내가 7월 31일로 적혀 있으면 납기 후는 8월 31일로 적히고요. 납기 내가 9월 30일로 적히면 납기 후는 10월 31일로 적힌다 이야기예요. 그때 납기 내의 금액하고 납기 후의 금액은 얼마 차이 나는지 아세요? 납기 내하고 납기 후의 금액은 딱 3% 차이 나요.
요게 가산금이죠. 가산금. 그래서 제가 총론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자, 총론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세금을 낸다. 그게 뭐다? 가산세고. 고지서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를 문다. 그때 이자가 뭐다? 가산금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처음 한 달이 3%가 붙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요 납기 후까지 안 내죠. 납기 후까지 안 내면 그 다음부터는 1.2%씩 붙어요. 그게 중가산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납기 내하고 납기 후하고 딱 비교해 보세요. 계산해 보시면 정확히 3% 차이 나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한다? 가산금, 즉 이자가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가산세 아닙니다. 그러면 요 재산세 고지서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될까요? 재산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세 고지서니까. 그래서 당연히 재산세가 나옵니다. 문제는 재산세 외에 세금이 2개가 더 붙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재산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금이 더 붙어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하나 붙고요.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붙어요. 그래서 합계해서 얼마 이렇게 나와요. 요 고지서 한 장짜리가. 이게 지자체마다 양식은 좀 다른데 보통은 3칸으로 나오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4칸으로 나와요. 왜 4칸으로 나오느냐면 도시지역분을 따로 표시해줘요. 도시지역분을 따로 표시해주면 4칸, 도시지역분을 따로 표시해주지 않으면 3칸이에요. 그때는 이 안에 넣어서 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적인 게 아니라 따로 표시해도 되고 넣어서 그냥 재산세로 표시해도 되고 도시지역분은. 아셨죠? 자, 이렇게 고지서가 와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게 재산세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얘가 재산세, 얘가. 물론 이 안에는 도시지역분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 자, 당연히 재산세 고지서니까 재산세는 나오는 건 당연하죠. 문제는 그거 왜 이 2개가 따라 붙느냐. 자, 재산세는 독립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도 독립세거든요.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따로 징수할 수 없어서 다른 세금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자, 지방교육세를 누구한테 징수해야 될까? 지방교육세를 누구한테 징수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주민한테? 지역 주민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취득세는 누구한테 거두면 돼요? 재산세는 누구한테 거두면 돼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는요? 설마 지방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거둘 사람이 애매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따로 징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그냥 몰래 걷자. 따로 걷지 말고 그냥 뭐 하시다? 몰래 걷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저게 가끔 한 번씩 울려요. 안 났어요. 네, 나면 그 사무실에서 바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저게 심심하면 한 번씩 울려요. 쟤도 심심하면요. 주말마다 울리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항상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무슨 세금을 내요? 지방교육세를 항상 포함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재산세만 내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무슨 세금이 포함돼서 나온다? 지방교육세가 포함돼서 나와요. 얼마가 포함돼서 나오느냐면 그 재산세액의 20%예요. 많이 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서 실제 재산세는 얼마 안 돼요. 거기에 뭐 붙으니까 이게 커진 거예요.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왜 나한테 그래요? 자, 그때 이게 만약에 이 안에 도시지역분이 있으면 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요. 제외한 금액의 20%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애초부터 재산세가 안 나오면 도시지역분은 재산세가 안 나오면 지방교육세는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로는 못 내요. 항상 여기에 따라 붙여서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주종관계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지서를 봤을 때 여기가 3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6만 원이 나와야죠. 그죠? 근데 여기가 3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가 2만 4천 원이 나와요. 이렇게. 아무리 봐도 20%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잘못 계산된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재산세 플러스 도시지역분인 거예요.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금액의 20%가 이 금액이라고요. 2만 4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은 이건 12만 원이 재산세고 18만 원이 도시지역분이에요. 진짜 그래요. 도시지역분이 훨씬 더 셉니다. 세금이. 재산세는 실제로 얼마 안 돼요. 아셨죠? 근데 이렇게 알고 보면 열받은데 모르고 봤을 때는 열이 안 받아요. 왜? 그동안에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근데 이건 정확히 20% 떨어지죠? 그러면 이 자체가 재산세예요. 여기에는 도시지역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도시지역이 아니거나 두 번째는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도시지역분을 따로 표시해 줬을 때예요. 따로 표시해 주면은 정확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보시라고요, 이걸. 아셨죠? 자,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왜 따라왔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는 지역자원시설세 너는 또 왜 따라왔느냐? 얘는 독립세거든요. 독립세라는 것은 따로 고지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고지서에 따라온 이유는 뭐냐면 재산세하고 내는 날짜가 같아요. 납기가 같아요. 납기가. 그러면 굳이 두 장 보낼 이유가 없어요. 재산세 어차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한 칸만 더 늘리면 돼요. 그러면 두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종이값을 아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한꺼번에 걷으니까 징수가 편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납기가 동일해서 그냥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란히 적어서 고지하는 세금이 바로 뭐다?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동등관계예요. 동등관계인데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집이 같은 방향이면 택시 한 대로 같이 가자고요. 그래야 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이 지금 서 있는데 택시가 안 잡혀요. 밤늦게. 그러면 물어봐서 가는 방향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집 가는 방향하고 똑같으면 그러면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방식이라고요. 그리고 재산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무슨 관계예요? 주종관계고 얘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가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재산세에는 두 개의 세금이 따라 붙는다. 하나는 지역자원시설세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방교육세인데 그중에 부가세는 뭐다? 지방교육세고 독립세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와 납기가 같아서 나란히 적어서 고지하는 세금은 뭐다?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여러분들 지역자원시설세가 무슨 세금인지는 아시죠? 몰라요? 여기서 시설이 뭐예요? 소방서예요. 소방서. 소방시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서 운영경비로 내는 돈이 이 돈이라고요. 그러면 소방서 운영경비는 누가 내야 돼요? 누가 내야 돼요? 소방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소방서로부터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방서의 기본 기능이 뭐예요? 불 꺼주는 거죠.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소실될 자산을 가진 사람들. 땅 가진 사람은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낸다고요.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면 주택 가진 사람은 내요? 안 내요? 내야 돼요. 건물 가진 사람은 내요? 안 내요? 그래서 우리 학원 건물에도 소방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안 갖춰져 있어요? 그 돈이에요. 이 돈이. 아시겠죠? 선박 가진 사람은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항공기 가진 사람은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비행기 뜨자마자 불 붙으면 아무도 못 꺼져요. 누가 뛰어가면서 불 꺼질 건데 소화기 들고 뛰어가면서? 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 대상이 주택, 건축물, 선박으로서 요 세 개가 과세 대상이거든요. 지역자원시설세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징수 방법도 재산세하고 똑같고 내는 날짜도 이 날짜에 내요. 그러면 굳이 두 장 보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에 넣어서 고지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 뭐가 나오는지를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지금 뭘 만들어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서 만드는 비용 있죠? 잉크 값도 들 것이고 종이 값도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보다 적게 거둘 것 같으면 보내는 게 나아요? 안 보내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소액이면 걷지 맙시다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소액 징수 면제라 그래요. 그래서 소액이면은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435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4번의 징수 방법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소액 징수 면제 나와 있죠. 네. 소액이면 징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뭐라고 돼 있느냐? 뭐라고 돼 있어요?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고지서 한 장당 뭘로 징수할 세액이? 그러니까 여기 요거 요 합계 말고 요걸로 징수할 세액이 이 칸에 들어갈 금액이 요게 얼마면? 잘 읽으세요. 2천만 원 아니에요. 2,000원. 2,000원. 감사합니다. 또 밀리언 안 붙여서 다행이에요. 자, 2,000원. 2,000이면 미만은 뭐예요? 자,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야기예요. 얘가 안 나오면 얘는 자동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안 오더라. 그러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비과세가 됐거나, 두 번째는 그쪽에서 몰랐거나, 세 번째는 2,000원 미만이거나. 아셨죠? 네. 자, 그때 소액은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소액은 미만을 말하는 거예요. 미만. 2,000원이 아니라 미만이니까 2,000원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문제 낼 때 꼭 이걸 빼고 내요. 2,000원인 경우라고 문제를 냅니다. 2,000원이면 소액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2,000원 미만이 소액이에요. 그러니까 미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요. 됐죠? 자, 반대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나누어서 내기도 하고 이걸 분할납부라고 합니다. 또는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뭐라고 하느냐면 물납이라고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재산세부터 무슨 제도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분할납부 제도와 물납 제도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분할납부는 글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내는 거고 물납은 물건으로 내는 겁니다. 그때 분할납부는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500만 원이 넘어야 돼요. 재산세액이. 그죠? 네, 제 평생 소원이에요. 여기가 요게 아니라 작년에 여러분들 이게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올해 내셨잖아요. 요거 기억나죠? 대충 알잖아. 본인은 말 안 하고는 안 할 테니까. 거기에 이 금액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금액에 딱 40%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얘예요. 대충 여기에 500만 원이 적히려면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몇 개가 돼야 되는지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누가 혹시 분할납부한다 그러면, 누가 혹시 재산세 분할납부한다 그러면 여기 오지 마시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내가 어디서 자빠져야 될까를 꼭 고민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상속인이 돼야 돼요. 친해봤자 의미가 없고, 거의 개인은 이런 경우가 없어요. 개인은 이걸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법인입니다. 자, 그래서 며칠 이내에 할 수 있느냐면 45일 이내에 할 수 있어요. 45일 이내에. 그리고 물납은 더 대단해요. 이건 진짜 자빠져야 돼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초과해야 돼요. 1,000만 원이 넘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으로 물납할 수 있느냐면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돼요.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왜냐하면 이게 재산세니까, 지방세니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분할납부도 되고 뭣도 가능하다? 물납도 가능하다. 그때 분할납부는 얼마 초과? 500만 원 초과. 물납은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일단 2,000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했더니 미만의 반대는 뭐예요? 이상이거든요. 미만의 반대는 이상이에요. 초과 아니에요. 2,000원 미만의 반대를 2,000원 초과라고 하면 2,000원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2,000원 미만의 반대는 이상이에요. 이상부터는 뭐 한다? 징수한다고요.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가 넘어가거나 500만 원이 초과되거나 그 금액이 얼마를 넘어가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분할 납부를 하거나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500만 원이 넘어가면 무엇이 가능해요?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분할 납부도 할 수 있고 물납도 할 수 있다고요. 1,000만 원이 넘어가면. 1,000만 원이 넘었을 때는 물납만 된다 그러시면 안 되고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두 개 다 선택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재 나와 있는데요. 정리했죠? 그 밑에 보면은 물납 나와 있고 분할 납부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내용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물납은 무엇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냐면 부동산으로만 돼요. 선박 항공기로는 물납할 수 없어요. 그것도 이게 지방세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것만 된다고요. 그 지역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노원구에 물납 신청하고 싶으면 어디에 있는 것만? 노원구청에 있는 것만. 노원구 내에 있는 것만.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리고 분할 납부는 며칠 이내 할 수 있다고요? 45일 이내 할 수 있는데 교재는 없지만은 좀 볼게요. 자, 분할 납부는 얼마를 할 수 있느냐면은 1,000만 원이 안 되면 500만 원 초과분만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만약에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절반을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고지서를 받았어요. 자,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 고지서에 적혀 있는 납기가 언제냐? 자, 이 고지서에 납기가 적혀 있겠죠? 납기가 7월 31일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7월 31일까지 내면 돼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를 넘어가면 500만 원을 넘어가면 45일을 연장해 주겠다고요. 45일을. 그래서 일부 금액을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분할해서 납부하세요 이야기예요. 이걸 분할 납부라 그래요. 그러면 7월 31일부터 45일이니까 9월 14일이 되겠죠. 그죠? 8월 달이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9월 달은요. 14일이 돼야 45일이 채워지니까. 그래서 9월 14일까지 내는데 자, 내가 받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600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찢어서 내는 게 아니라 고지서 찢어서 내는 거 아니에요. 다시 구청에 가서 분할 납부 신청을 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2장의 고지서로 다시 발부해줘요. 한 장은 이 날짜로 이날까지 내게끔 또 한 장은 이날까지 내게끔. 그때 9월 14일까지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100만 원만 낼 수 있다고요. 100만 원만. 얼마를? 500만 원 초과분을. 그러면 원래 기한 내에는 얼마는 내시라고요? 500만 원은 그대로 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과분만. 근데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았다. 그래서 분할 납부 신청하면 역시 몇 장으로 끊어준다? 2장으로 끊어줍니다. 2장으로. 그때 분할 납부 기간 중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2천만 원만. 50%. 이 금액이 50% 전체 금액에. 1,000만 원 초과분의 50%가 아니라. 아셨어요? 그러면 기한 내는 얼마를 내는 거예요? 2천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연장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연장된다. 그게 얼마냐면 1,000만 원 이하면은 얼마를? 500만 원 초과분을.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전체 금액이 얼마를? 50%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이내? 45일 이내. 45일 이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그 밑에는 상한 나와 있으니까 상한은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 건물은 몇 프로가 상한이에요? 150. 150.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주택은 다시 3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이하는 105. 6억 원 이하는 110. 6억 원이 초과되면 130.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7번에 재산세, 부가세가 나와 있는데 재산세는 그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엇으로? 지방교육세로 부과한다. 20%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재산세 전체고 앞으로 본 수업 들어갈 때도 이 그림은 그대로 그릴 겁니다. 이게 재산세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재산세는 약 한 90%는 설명드렸어요. 이게 기본 바탕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몇 개를 더 들어갈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단순한 이유가 바로 지금 이 칠판 하나로 다 정리가 되니까 단순한 거예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취득세는 이렇게 2번을 써야 돼요. 그래야 다 채워요.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4번을 써야 돼요. 그러니 재산세가 얼마나 쉬운 거예요. 아셨죠? 예? 단순해요. 그냥. 그래서 재산세는 여러분들이 뭔만 잘하시면 되느냐면 일단 숫자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숫자를. 특히 주택이 지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이 지랄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잘 잡으시라고요. 왜냐면 자, 일반 부동산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근데 유일하게 주택만 어때요? 토지 건물 합쳐서. 그 다음에 인세니까 누진세, 물세니까 비례세인데 주택은 물세인데 누진세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지랄이에요. 150 얼마나 깔끔해요. 근데 얘만 105, 110, 130. 7월, 9월 얼마나 깔끔해요. 근데 2분의 1, 2분의 1. 그것도 10만 원이 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 그러니까 주택에서 쓰는 숫자들을 잘 보시라고요. 주택에서 쓰이는 숫자는 다른 토지 건축물에서는 사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60%다, 4단계 누진세다, 105, 110, 130이다, 2분의 1이다, 10만 원이다. 요건 오직 어디에서만 쓰는 숫자다? 주택에서만.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득세 들어갈 거예요. 양도소득세. 네, 양도소득세는 뭐 교재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교재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나요? 네.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본 수업 시간에는 1월 달부터는 못 해드려요. 이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번 12월 달에는 세금을 계산하는 법을 좀 배우자고요.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실제 시험에서 세금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느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 좀 해주세요. 만약에 뭐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 한번 계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주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사례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